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궁창 찬가라는 제목의 소설이고요. 저자는 김학필, 출판은 바른북스입니다. 우리 삶이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못하고 극복할 수 없는 좌절에 부딪혀서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인생을 시궁창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이 시궁창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궁의 바닥 또는 그 속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몹시 더럽거나 썩어빠진 환경 또는 그런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궁이라는 것이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도랑을 뜻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보면 첫 번째 뜻이나 두 번째 뜻이나 다 어떤 그 뉘앙스를 주는 어떤 느낌의 단어인지 단박에 느껴지는 아주 강력하게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입니다. 살아가는 것을 시궁창에 비유해야 할 정도라면 그 삶이란 어떤 삶인지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 시궁창 찬가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런 시궁창 같은 삶에 보내는 찬가입니다. 어떤 삶도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 성공하지 못한 삶이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또 반대로 성공한 삶이라고 해서 오만하게 굴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인 시궁창 찬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로이스터 대학교 아래로 깊게 패인 한 협곡입니다. 그 협곡에는 주인공 하쿠피르와 그의 동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풍요롭지는 않을지언정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특식을 먹으면서 나름대로 평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협곡 밖의 세상에서 위협이 다가옵니다. 태풍이 치기도 하고 소음이 나기도 하고 묘한 소음이 나기도 하고 악취, 한기, 이런 여러 풍파와 위험과 위협들이 이들의 평화로운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외부 요소들,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우리는 그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소설 시궁창 찬가의 세계관은 주인공인 하쿠피루가 속한 미지의 종족 가르시아의 뜻을 잇는 자들, 이 종족과 스스로를 카도쿠라의 뜻을 잇는 자들이라 부르는 쥐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저자의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속한 종족은 그 쥐들을 이방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게 부르고 알베르 까뮈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이방인이라는 책도 이 책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알베르 까뮈의 또 다른 대표작이 바로 쥐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전염병, 패스트가 번지는 그 패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읽다 보니까 묘하게 이런 세계관과 알베르 까뮈의 작품 세계와 이방인, 패스트, 쥐떼 이런 것들이 묘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흥미로웠습니다. 이 본문 중에서 요 쥐라는 부분을 다룬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쥐라는 정식 이름을 지닌 개체 혹은 생명체였었더라는 지식까지도 취해낼 수 있었더랬지. 그래 여러 병균들을 품어뒀던 것으로다가 자기네들과 살갗을 맞닿아냈던 자들을 치명적인 병환을 앓게 만들어 왔었더라는 더러워 빠졌었던 족속이었더라는 지식. 또 다른 이들에게 짓밟히고 걷어차이고 된통 얻어맞은 끝에 죽거나 잡아먹히는 것이 일상이었더라는 나약해 빠졌었던 족속이었더라는 지식.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읽을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반전과 장치들이 있어서 이런 정도만 우선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비하기 위한 예방책이자 해결책으로서 책을 찾아서 도서관으로 향한다라는 그런 설정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 안에서 간절하게 찾아 헤매던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들의 이름이 가히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방금도 얘기 드렸던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군주론, 마지막으로 저자의 전작인 다시는 치즈를 못 먹어도 돼 라는 점도 재밌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연작 소설을 내고 있는 저자의 개그 코드이자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학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소설 시궁창 찬가를 읽다가 생각난 그 유명한 인문고전 서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 속의 시궁창 찬가 속의 두 종족은 우연히 어떤 이유로 다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자신들만의 문명세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새를 키운 두 집단이 충돌한다 라는 전개는 마치 그 인문 고전 서적인 총균세에서 다루고 있는 문명의 태동과 발전이 환경과 우연히 영향이 크다라는 그런 개념과도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루어낸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이룬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니 결코 성공에 자만해서 그렇게 취해도 안 되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 드렸던 도서관 시인을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그런 곳이었던 덕분에 우리는 그에 들어섬과 동시에 외부에서 창문인가 뭔가 하던 것 너머로 봤었던 그것들이자 몸뚱아리에 글자들을 박아뒀던 존재들이었던 그것들과 선명하다면 선명한 재회를 이행할 수 있었더랬지. 맞아, 각자의 몸뚱어리들의 이방인, 군주론, 다시는 지지를 못 먹어도 돼. 끝으로 개통 분류학 등등의 글자들을 박아두고서 일렬 횡대를 갖춰둔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있었던 듯 했던 그것들과의 재회를 말이지. 네, 이런 부분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발견한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극도의 양극화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남과 여, 여와 야, 좌와 우, 노와 사, 부와 빈이 중간이라는 것이 없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상대를 헐뜯고 물어뜯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유독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의견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 펼치면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지독한 흑백 논리로 나와 다르면 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열하고 쪼개집니다. 하지만 이 소설 시궁창 찬가에서는 그저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믿는 것도 오만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의구심 없이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단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그 양극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각각 그 자리에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자리에 있어야 할 운명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요소들이 그들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또 그들이 이루고 성취한 것은 과연 그들의 힘으로 순수하게 이룬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 책 시궁창 찬가는 수많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의 의사의 생각은 그랬었던 것 같아. 듣고 보니까 그는 오만하기만 했던 것을 넘어 무려 무지하기까지 했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래, 무지했음으로써 잘못된 믿음이나 그릇된 믿음이랄 것을 품어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를 광적으로 신봉했음으로써 이 사달이 났다면 났던 것이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앞서 언급했듯이 보이는 대로만 믿게 했을 만큼 중증의 오만을 앓고 있었던 덕분에 상황을 보이는 대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던 것도 모자라. 네, 이런 부분입니다. 오만과 무지, 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자가 이 책 시궁창 찬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저자의 의도라는 게 물론 책에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라는 키워드가 제일 크게 떠올랐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도 실패도 모두 나 혼자 내 힘으로 스스로 이끌어낸 결과가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타당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만하지 말고 감사하자. 뭐 제 개인의 해석일 수는 있지만 뭐 또 어떻게 보면 이 저자의 소설의 스타일이 좀 어떤 문학에서 열린 결말을 주는 것처럼 열린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큰 저자의 특징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런 소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흥미롭고 개성 있는 독특한 소설입니다. 시궁창 찬가.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믿은 죄. 저자 김학필. 출판 바른북스. 우문. 근래 들어 그런 소문이 좀 도는 걸로 알아. 로이스터 대학교의 생명과학 교수 황인혜. 그녀가 우리네들의 보금자리 위에 고고히 서 있었던 로이스터 대학교의 식당이자 신설된 지 5년가량밖에 되지 않았음으로써 새 건물 취급을 받는 식당을 지나가다가 그 길목에 있는 이 협곡에 무언가를 빠뜨려 버렸다는 소문이 도는 걸로 알아.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빠뜨렸다는 소문이 도는 걸로 알아. 뭐 그녀가 그 로이스터 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했던 교수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그녀가 그를 간절히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함께 돌아서였을까? 둘 중에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둘 다였고 그 중에서 무엇이 더 주요했어서 그리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혹은 그의 의거에 있다고 보는 편이 맞겠을 무언가를 빠뜨려 버리고야 말았다는 소문이 도는 걸로 알아. 또 그 소문들에 더해 그녀가 모종의 경위로 그것을 떨어뜨렸던 곳을 우리네들의 협곡으로 특정하기까지 했다는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사실 그런 소문이 돌았으니만큼 앞선 소문도 돌 수 있었던 것이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그것도 무려 단순히 특정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아주 고농도의 또 고강도의 확신을 품어두기까지 했다는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그래, 당장 내일 그녀가 이곳에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강한 확신을 품고 있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또 뭐 그런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썩 그리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부러 지금 이 시점에서 언급해야겠냐 싶긴 하지만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했음으로써 여간에서는 헛소리가 아닌 소리를 뱉어내지 않는 우리네들의 위대하고 또 유일했던 영도자 바구중 바구가 그 소문을 듣고서는 핏대를 있는 대로 세워가며 그것만은 안 된다 따위의 구절, 아니 어쩌면 그 소문에 대한 감상을 뱉어냈었더라는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뭐 그런 무시에 마땅했던 구절을 뱉어냈었더라는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아니 그래서 실제로 무시해버렸다는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물론 그는 아직 멀쩡히 살아있으니만큼 그의 침소에 찾아가 그에게 그 소문의 진상을 물어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지만 딱히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소문으로 남겨뒀던 그런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맞아. 그의 막역지우이자 유일하고 영원했던 청자 헨테초이가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어줬더라면 그가 우리네들을 대신해 그와 대화를 나눠주는 것으로다가 그 진상을 파악해 불식시켜줬겠지만 그가 남아있지 않아 그러지 못했고 또 앞서 언급했듯 우리 역시 그 진상을 묻지 않아서 그냥 소문으로 남겨두고 치워버렸던 그런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그래, 종합해보자면 그가 왜 그런 구절을 뱉어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도 피어오르지 않는 소문도 도는 걸로 안다고. 또 뭐 그런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어느 깊은 밤 누군가가 우리네들의 협곡으로 침입했었다가 불이 나게 다시 빠져나갔었더라는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 동포들 중 누군가 어느 깊은 밤 협곡 어딘가에서 피어오른 듯했던 샤샥에 가까웠던 소리를 듣고서 잠에서 깨어났지만 협곡에는 아무도 없었고 또 그를 수상히 여겨 수색을 시작하자 협곡의 초입이자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던 유일한 통로였던 그 구멍 근처에서 조금 전 들었었다던 그 샤샥에 가까웠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고 주장했었음으로써 피어올랐던 그런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뭐 그런 소리가 피어올랐었던 것이 맞기나 한지도 불명이었을 뿐더러 더해 그것이 참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가 우리 협곡에 왔다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던 만큼 이러나 저러나 소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소문도 도는 걸로 안다고. 또 뭐 바구중바구가 그를 듣고서는 다시금 핏대를 세우고서 카도쿠라님이 다시 오셨다느냐 같은 감상인지 질문인지 알 수 없었겠을 것을 토해냈었더라는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뭐 100번 양보해서 누군가가 왔다 갔던 것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의 정체는 사실 황인혜였으면 황인혜였겠지. 카도쿠라였을 리는 없었던 만큼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무시에 마땅했고 또 실제로도 무시해버렸으니만큼 소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문도 도는 걸로 알아. 그런 소문들 덕분에 그래 그런 소문들이 피어올랐던 덕분에 우리 심경은 요즘 좀 복잡한 편이긴 해. 그럴 수밖에 없겠을 것이 우리는 사실 아직 그 소문들에 대한 진상을 파악했기는커녕
그 많은 소문들을 황인애와 관련된 소문으로부터 비롯된 소문들의 연쇄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모두 개별적인 소문들로 취급할 것인지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거든. 아니, 그것도 모자라 정녕 그 소문들에 관련된 움직임을 이행할 것인지조차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거든. 그러니만큼 어떤 행동을 취할지 같은 건 아직 무려 안건에조차 올리지 못한 채 말 그대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 그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오늘이 수요일인지 수요일이 아닌 날인지를 확인하는 것뿐이게 됐어. 그래, 그런 소문과는 무관하지만 중요하기는 했던 일, 그것뿐이게 되었더라는 거지. 물론 그것이 엄청실이 중요한 일인 것 자체는 맞아. 그래, 그런 소문이 피어올랐는지의 여부, 또 그 진상들이 밝혀졌는가의 여부, 또 그 진상들이 각각 어떤 것들인지의 여부 따위들과는 무관하게 그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일인 것 자체는 맞긴 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같은 건 없긴 하거든.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밤과 새벽은 특식이라고 불리는 맛있는 음식들을 원 없이 먹을 수 있고 또 원 없이 쟁여낼 수 있는 때거든.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그 새벽은 이제는 쓰레기통이라는 이름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파란 통이라고 불렀고, 또 실제로도 그런 줄로만 알았었던 그 통에 특식이랄 것이 가득 담겨 있게 되는 때거든.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자면 로이스터 대학교에 다니는 그리 파릇파릇하지 않은 꿈나무들이 잎도 대지 않고 버려버렸었거나 아니면 그냥 먹다 남기고 또 버려버렸던 특식이랄 것들이 그에 가득 담기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를 취할 수 있게 되는 때거든. 이제 이해되지? 우리에게 우리가 닿은 날이 수요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표현을 썼던 게 다 이해되지? 어쨌든 그렇게 진즉 중에서도 진즉에 정립해뒀던 일들 간의 우선순위에 의거해 우리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를 찾기 위한 셈을 진행했고, 또 그에 따라 오늘이 바로 그 전설의 수요일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 셈이 그러한 값을 낳아줌과 동시에 식량 조달조로 편성되었던 나 하쿠피루와 내 마격지우 조우성우 또 안우태규는 그 달콤한 사실에 의거해 혹은 그 셈의 결과에 따라 아니면 우리가 맺었던 협의에 의거해 일말의 지체함 없이 협곡 바깥으로 나섰었더랬지. 맞아, 달빛이 내려주던 그림자 속에 숨어 식당 건물 바깥이자 쓰레기통을 향해 말이지.